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지구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시위대가 대치한 상황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최루탄입니다.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쳐온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최루탄. 한번 겪어본 사람이라면 진저리가 나는 지독하게 맵고 아픈 가스죠. 시위대를 해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그나마 무기는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최루탄이 실제 전장에서는 사용해서 안 되는 화학무기라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최루탄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으로 등장했고 1925년 맺어진 제네바 의정서에서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최루탄도 금지됩니다. 이는 1993년 국제사회가 맺은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도 나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후 전쟁에서 최루탄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정글과 동굴에 숨어있는 베트콩을 색출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양의 최루탄을 사용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물론 전장에서 사용하는 최루탄과 시위 진압용 최루탄은 성분의 차이가 좀 있죠. 최루탄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흩어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공기순환이 원활해야 하고 또 절대 사람을 향해서나 공중이 아닌 땅을 향해 쏘아야 한다는 것이죠. 홍콩에서 숨지고 또 중태에 빠진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룰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죠. 최루탄은 안전하고 치명적이지 않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제대로 규칙을 지켜 사용해야 안전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겁니다. 서울타임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미국 군 수뇌부들이 방한을 해 한미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안보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들 뉴스가 많이 나와갖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문 대통령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 접견을 했습니다. 원래 30분 예정이었는데 50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오전에 청와대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또 공개가 안 되고 양측이 협의를 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요 면담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일단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알려지기는 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지소미아랑 방위비 분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소미아에 관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이게 한국 정부의 굉장히 기본 입장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에스퍼 국방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도 우리 문 대통령은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했더니 에스퍼 장관이 일단 공감을 했다. 네. 그렇게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감을 했다. 아까도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공감을 했을까?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정경도 국방장관과 함께 했었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지소미아는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을까? 왜 모두 발언이 공개가 안 됐을까? 분위기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문 대통령한테 미국의 국방장관이 뭔가 반론을 내기는 어렵죠.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고 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에스퍼 장관은 좀 듣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CM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끝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에스퍼 장관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전시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폐기가 될 경우에 득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이것은 한국에 올 때 비행기 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또 미 국방부에서 에스퍼 장관의 이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입장은 크게 변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2, 3주 사이에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계속 왔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방금 이제 말씀이 나와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SCM 그리고 어제는 MCM 있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건지. SC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다라고
이고요. 그리고 이번이 51차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매년. 것이고, 그러니까 196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68년 같은 경우에 1.21 이제 북한의 그런 도발도 있었고 푸에블로 납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미가 좀 더 그 동맹을 확실히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년 한미 국방장관 모이고 더불어서 군사협의회 MCM도 열립니다. 네. 이제 같이 열려서 MCM 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SCM에 이제 보관 형태로 하죠. 그래서 51차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 관련된 의제는 다 다뤄지죠. 네. 예. 그렇군요. 그 공식 의제는 사실 이거였어요. 한반도 정세평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은 방위분담금 이슈 그리고 지소미아 이야기였고요. 예.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눈길을 끌었거든요.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협력, 신남바 정책과 연결시킨다 했는데 이번에 정경동 국방장관도 그렇고 에스퍼 국방장관도 그렇고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하면서 안보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51차 SCM이 매우 중요한 게 작년 50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네. 또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공동 비전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오고 그 의미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위협이 굉장히 줄었을 경우에 과연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난 1년간 지금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때 보통 SCM 공동성명이 오늘 당일날 나오는데 지금 안 나왔고 아마 이 공동 비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정이 거기에 가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보통 제가 사실 이전에 국방연구원에 일을 할 때 네. SCM 그 의제 개발이랑 그런 걸 여러 번 했는데요. 네. 보통은 거의 99.9%다 사전에 공동성명을 영어랑 한국어랑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제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을 한다라는 게 당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게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거기에 바로 이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이 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은 뭐 비슷하게 우리가 같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에스퍼 장관은 별 얘기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한미 간의 입장차가 분명히 네. 보이고요. 왜냐하면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얼마 전에 발언을 했었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것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한국 발표에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어떤 건가요?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연합사가 한국 장성이 한국 사성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을 사령관이 그러니까 돼. 미래 연합사라고 네. 불리죠. 사령관이 되면 초기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초기 대응 능력을 연합사 사령관 하에 가질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여전히 핵과 미사일 위협이 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역시 또 한국이 가질 수 있냐. 세 번째는 안보 환경과 연계돼 있습니다.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전작권 전환을 하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냐.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모든 게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게 세 가지 환경이 예전보다 안 좋아졌죠. 네. 여전히 북한이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 운영 능력을 확보하는 건 그만큼 지금 어려워진 상태고 네. 결정적으로 안보 환경이 지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네. 특히 러시아는 우리의 영공을 침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브람스 대장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잘 따지겠다.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 정부는 오늘 발표 나온 것도 보면 일단 이 연도를 계속 중시하더라고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맞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는 임기 내 임기 내. 전환이었다가 그걸 바꾼 건 맞거든요. 근데 여전히 미국과의 약간의 차이는 한국이 좀 서두른다. 미국은 조건을 맞추자. 이제 그런 입장이 조금씩 보이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임기 안에 전환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현재 지금 오늘도 발표한 거 보니까 2020년에 이른바 완전 운영 능력 네. 최 마지막이거든요. 그게 그때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임기 내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좀 의문시하는 것은 과연 조건이 다 맞는가?
조건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지금 조건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결정적인 건 저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랑 연계돼 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 그러면 다른 조건들이 조금 덜 충족돼도 우리의 당면 위협을 우리가 그다음부터 시간을 벌고 갈 수 있는데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이 돼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 에스퍼 국방장관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뭔가 좀 동상이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후에 네.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 목소리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 분담 특별 조치 협정 SMA가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 조치 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It is crucial that we conclude the 11th SMA with increased burden sharing by the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퍼 국방장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Increased burden sharing. 그러니까 한국이 연말까지 11차 SMA를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체결해야 된다. 이건 좀 많이 다른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다. 맞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조금 더가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입장차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네. 구태여 지금 숨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위 분담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1조 389억,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미국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려 네. 500% 증액을 하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워딩을 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은. 부유한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CNN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측이 좀 너무 과도하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뭐 이렇게까지 많이 인상하는 건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역대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면 미국 대표는 늘 미 의회가 강력히 그러니까 뭐 미 의회가 예산을 통제를 하니까 미 의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뭔가 협의를 하고 싶고 합의를 이루고 싶은데 미 의회 때문에 안 된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입장이죠. 만약 해도 우리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절대 통과 안 된다. 이제 서로 그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요구가 과다하다라고 개별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500%라는 것은 뭐 절대 받을 수 없는 액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500%를 뭘로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도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가 그렇죠. 정확하지 예, 않죠. 그리고 뭐 우리 김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이거를 그냥 한국한테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글로벌 리뷰라는 걸 시작을 해갖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 비용을 묻겠다는 건 본인의 대선 공약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번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공교롭게 첫 대상이 한국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바로 일본이 기다리고 있죠. 있고 지금 쭉 줄을 서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새롭게 만든 틀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가라는 걸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우리 정부도 국민에 대해 설득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투명성이 보장되는데 그냥 무조건 50억 불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뒤에 이제 줄 서 있는 국가들한테 우리가 좀 약간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하나요?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죠. 그런 생각을 당연히 네. 하겠죠. 한국한테 많이 받아내야 그 다음에서도 자기가 많이 받아낼 유리하겠다. 수 근데 있고. 그러려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만큼 증가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뭐 각 다 뭐 민주국가들이니까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입혀하고 의회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서 지소미아로 왔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요새 워낙에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바빠갖고 SNS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뭐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폐기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네. 방금 말씀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저는 또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폐기 결정을 했을 때 국무부, 미 국무부와 네. 국방부가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나왔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트위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 의미는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은 모를 겁니다. 관심도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솔직히. 주변에서 참모들은 얘기하겠죠. 네. 이게 뭔가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이다. 아. 특히 책임과 비용에서 책임을 좀 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지난 3년간 대외 정책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한국한테 뭔가를 좀 더 받아낼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식의 계산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고 바로 방위 분담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아. 저는 지소미아가 방위 분담이랑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얘기한 네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올해 6월, 9월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목 자체에 네트워크다, 동맹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의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전같이 미국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가 우호국 니네가 책임과 비용을 좀 분담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을 같이 견제하자 그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첫 대상이 됐는데 지소미아는 책임의 영역에 있고 이 방위 분담은 돈의 비용의 영역에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책임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미국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책임 안 하면 돈을 더 내나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갈 식으로 수 될 있다. 수 있고 또 책임을 안 한 거에 대한 뭔가 또 미국의 대응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뭐 에스퍼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 뭐 면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지소미아 이게 다 커버를 하느라 조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여론조사계의 최고 훈남들을 만납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네. 훈남이라고 붙여드렸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분 좀 지금 좋으시라고. 대본에는 훈남이 없는데 훈을 넣어주셨네요. 네, 네, 넣어드렸어요. 썼어요.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제 훈남 반열이 올랐네요. 그만하세요. 네, 거기까지. 네. 일단은 요거 짚고 가야 될 것 같죠. 그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 임기 반환 좀 넘었습니다. 언론사마다 다 발표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임기 반환점을 넘었으니까 대체로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긍정이 더 높게 나온 조사도 있고 또 부정이 좀 높게 나온 조사도 있고 그래서 세 분이 주목한 포인트 한 마디씩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이택수 대표님. 집권 2년 차였던 5월 달에도 네. 여러 조사기관들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였었습니다. 지상파하고 혹은 주요 일간지들의 조사는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정례 조사를 하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보다 높았는데 네. 뭐 추이를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조사기관별로 이제 조사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긍정평가 높은 곳들은 리얼미터랑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기 순서가 있는데 매우 잘한다가 1번으로 고정돼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잘하는 편이 2번. 그다음에 못하는 편 3번, 매우 못함이 4번. 근데 리얼미터는 완전히 섞어서 불러주거든요. 이거조차도. 그러니까는 답 문항들도 이렇게 섞어갖고. 왜냐하면 보기 순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우 못함을 만약에 1번으로 먼저 불러주면 네. 부정평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한 2, 3%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네네. 선거조사는 엄격하게 랜덤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기 그러니까 기호가 정해졌을 그렇죠. 때는 이제 기호 순서대로 하는데 그 전까지 경선 여론조사 때는 뭐 네. 섞어서 하는 원칙을 지키게 그러니까 되는데 문항 순서가 있으면은 순서에 따라서 이게 바이어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 네. 미국에서 그 선거 용지에서 그 후보자 이름을 댈 때 이렇게 섞어갖고 네, 뭐 네. 1번 민주당은 무조건 1번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맞습니다. 섞어갖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효과 또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냐 ARS가 이제 섞여 있는 거냐 이거는 뭐 그동안에 많이 보도가 네네. 됐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근데 추이를 보면 대체로 다 이번 집권 2년 반 되는 임기 반환점 시점의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굉장히 팽팽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네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자주 바뀌냐 수치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질문할 때는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이 뭐 대통령에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정치적 지지랑은 이제 다른 성격인데요. 그래서
그 순간에서 이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뭐 표현대로 한다면 어떤 메시지나 행보에 따른 탄력도가 정당 지지도보다는 큰 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변화폭이 뭐 40%까지 내려갔다가 또 50%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저는 봤을 때 경제라든가 뭐 남북 관계에 이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보였던 행보들은 무엇이냐면 5당 대표들을 만나서 뭐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고 또 그에 앞서서 정책실장 이제 3명이 또 대국민 이제 기자회견들을 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제 행보.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에서 잘한다고 한 사람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저게 있어요. 의미 있게 나오는 게 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적극적 행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긍정 평가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아마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지지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현재. 떠올리기 때문에 네. 딱히 뭐 경제라든지 뭐 대북 이슈에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기보다는 굉장히 소통 행보가 돋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서 잘한다라는 긍정 효과가 많았다. 또 하나 잠깐 첨언을 하자면 네.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이제 매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는 현재라는 표현 씁니다. 현재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갤럽은 요즘.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평가를 물어보는 네.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상파나 뭐 또 보수 언론 신문에서 한 거는 임기 반환점이 지났습니다. 혹은 집권 2년 차인 5월 달에도 임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을 평가하는 문항이었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집권 초반에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었죠. 그래서 네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았던 2년을 평가 혹은 2.5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정례조사보다는 좀 높게 좀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다. 요즘 최근에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묻게 되면 조국 사태 때보다는 약간 나아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역시 워딩이 좀 차이가 나는 예. 게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뭐 표본 오차일 수도 있고 네. 또 비표본 오차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연과학이면 뭐 100ml 합해서 200ml지만 사회과학은 약간의 오차 이 격차가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했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1%만 올라도 막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또.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추가를 하면 지금은 임기 반환점 시기를 보니까 긍정 부정이 반반으로 나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진영 논리에 따지면 진영 논리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면 이 지금의 변화는 중도가 매우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가 조금 이쪽에 손을 들어주면 긍정이 올라가고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은 등락이 이렇게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대통령 지지율 추세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좀 네. 너그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세 분 다? 네. 이택수 대표님. 저는 다녀오셨- 단기병입니다. 독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김지훈 박사님은요? 이거 왜 이러세요? 생물학적인 것을 의심하는 거야 지금? 아닙니다. 네, 배종찬 소장은 아니죠, 다녀왔죠. 다녀오셨고 네. 윤희용 센터장님. 저도 뭐 이제 독자긴 해서 뭐 네. 길지 않게 다녀왔습니다. 길지 않게 다녀오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여기. 네. 일동 열중샷. 저는 병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만기제대. 리스펙. 더군다나 배 소장은 네. 또 카츄샤. 가추사였어요. 영어를 또 오. 힘들었습니다. 가추사였구나. 힘들었습니다. 멋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한미동맹. 굳건하게. 네, 당시 월급이 얼마였어요? 저희 때는요. 그러니까 이병이 10,000원이 안 됐어요. 월급이. 그다음에 병장이 15,000원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아들이 최근에 큰 아들이 네. 제대했는데 병장이 뭐 한 50만 원 맞아요, 무슨 안팎이더라고요. 받는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돈을 제법 야. 모아서 제대했어요. 그리고 좀 요즘에는 짧아졌잖아. 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네. 받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병제 이슈 때문에 네 이게 여권 발의입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죠. 이 모병제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냥 선을 좀 그었어요. 그냥 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당 띵크탱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다. 총선을 생각한 전략이 네. 아니겠냐 얘기가 나오고 이게 또 남자분들한테는 남성분들한테는 정말 핫한 이슈잖아요. 그럼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거 할 수 있는 거기다 축구까지 더하면은 이건 정말 이틀을 갈 수 있는 이슈인데 네. 그래서 요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수치 전에 세 분이 보실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조금 시기상조다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이다.
뭐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겠다? 아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건 저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거죠. 3, 40대는 리얼미터의 조사도 그런 이 지표를 읽을 수가 있고 결과를 네. 읽을 수가 있고 다른 또 조사도 우리가 뭐 구체적인 지금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게 진영 간 뚜렷하게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진보나 또 3, 40대는 모병제에 대해서 찬성 그리고 20대, 50대, 60세 이상 또 보수 쪽에서는 반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보가 중요한데 네. 이걸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또 이것은 신성한 의무인데 또 이거 항상 나오면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스티브 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정서거든요. 네네. 정서법이 더 강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분히 총선용이다. 아, 총선용이고 네. 민주당이 도움이 될 예, 것이다라고.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정도 과제가 모병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네. 좀 더 이걸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사실은 공론화 조사 같은 걸 해야죠. 근데 그런 접근 시도를 안 했고 했다는 거는 약간 던진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여기 김 박사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이것만 던진 게 아니에요. 네. 여러 막 돌팔매질로 여러 개를 던집니다. 모병제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신도시 뭐 예, 이런 것도 신도시 있었어요. 거주 지원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다 던지면서 이게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유권자에 대한 해당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근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까지도 다 좋아했던 네. 게 무상급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다분히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 50대는 입대하면 안 됩니까? 300만 원 받는데. 네, 우리 택시 대표님 보시기에 저는 어떠세요?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총 이번에 세 번째 조사인데요. 네네. 2012년도에 김두관 당시 대선 후보가 모병제, 네. 예, 지금 김두관 의원이죠. 김대관 의원. 네. 당시 대선 후보 입장에서 모병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1차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 2016년 9월에 2016년 맞아요. 2012년에 김두관, 그다음 2016년에 남경필 맞아요. 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를 도입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아무튼 7년째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냐? 저는 명확하게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리한 편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남경필 전 지사도 얘기했었고 네. 또 다른 여러 보수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맞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최고위원 일부가 왜 사전 논의하지 않고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발표를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민주당보다는 보수 진영에서 조금 더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토끼를 지키는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슈고 또 정책 이슈를 계속 던진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편이다. 국면 전환용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에서 윤상현 의원은 공론화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네네. 그래서 좀 갈리는 적진 모습을 분열을 보여서 노릴 수 있다. 적진의 분열을 네. 노렸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반발이 더 셌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반론이 있긴 하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반발의 강도가 좀 약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여전히 이제 교착 상황이고 긴장 관계인 건 맞지만 네.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두려움의 강도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논의에 대한 거부감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네.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 등에서 이제 20대 젊은 층에 대해서 타겟을 잘 못한다, 신경을 네. 못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젊은 층의 이제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던져서 젊은 층 정책에 관심을 어쨌든 쏟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근데 저는 윤희원 센터장님이 지금 젊은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결과 봤어요. 그 리얼미터 결과도 네. 봤는데 오히려 20대가 반대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방금 이제 갔다 온 남성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또 뭐냐면은 3, 40대는 찬성이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 40대는 모병제 찬성이 높게 나오고 20대, 50대, 60대는 반대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아까 배종찬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3, 40대 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지지층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 정책적인 이슈가 정치 네. 이슈로 바뀌면 진영 논리에 따라서 45대 45로 이제 회귀하는 현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3, 40대는 이미 이제 예비군이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는 윤희용 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제대했는데 막 억울하지. 고생했는데 너희들 좀 갔다 와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조사 때랑은 또 이번이 조금 다른 양상인데. 맞아요. 20대가 2016년에는 또 찬성이 높았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전국이 사드 배치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을 때라서 군대 가면 이제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군대 가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군요. 무서운 그래서 모병제가 도입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과 그때는 좀 다른 게 지금은 인력 중심의 군대가 아니라 첨단 무기로 네. 전쟁을 할 수 있는 뭐 드론으로 폭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20대도 그때 20대와 지금 20대는 조금 또 5년 또 10년 지난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법 이제 선거 연령 인하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20대 초반이 반대가 제일 더 높아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갓 지나온 세대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쟤들 아무것도 몰라요, 뭐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3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어, 뭐 네, 이거예요. 뭐 그런 이제 영향들이 비슷하게 네. 이 부분도 이제 20대에게 미치는 각 군대 갔다 온 남성들한테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 네. 근데 이게 모병제라는 이슈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모병제라는 이슈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도 훨씬 더 최근 들어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정시 확대가 과연 정답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병제라는 문제를 이제는 우리도 이 군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죠. 학력이 단절될 수 있는 것이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충분한 돈을 주죠. 이게 지금 세후 300만 원 정도면 연봉 한 4천 정도 됩니다. 이게 결코 적은 정말 돈이 가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아니 진짜 이게 그런 것 같은데 표정. 그런 금전적인 시각인데 이제, 네.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시각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러면 20대들은 반발이 있었을까? 또 5, 60대 이상은 반발이 있는 것이 야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서 이제 인간 돼서 와야지 무슨 이야기냐. 근데 여긴 다른 문제점이 놓여 있는 것이 그럼 모병제를 했을 때 이제는 이제 남녀 간의 이 병역의 의무라는 이 경계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연봉 한 4천 가까이 되는 그 재정을 어디서 확보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 그렇죠. 세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이슈는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가 되고 그 여당 야당의 논리가 돼버리면 이게 반반으로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더 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공론화를 네. 시켜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산을 한 30만 명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기 군인 네. 했을 때 한 11조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요. 줘야 된다. 뭐 이런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거냐. 그리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소외계층 자녀들만 가는 게 아니냐. 부유층 자녀들이야 뭐 300만 원 없어도 돼.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 있고. 그리고 300만 원뿐이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혜택이 사실 줘줘야죠. 네. 미국 같은 경우 뭐 보험도 막 다 그럼요.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 300만 원 때문에 저희한테 좀 비판을 했던 또 민주당 측 인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300만 원 때문에 반대 여론이 좀 큰 거 아니냐. 민주정책연구원에 조사한 거는 거의 팽팽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는 조금 더 이제 반대가 높게 나왔는데 네. 사실 2016년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200만 원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에는 사실 금액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했는데도 이제 반대가 좀 높았는데 사실 반대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찬성은 네.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모병제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의지가 있다. 근데 이제 반대 여론이 조금 높게 나온 우리 조사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 조금은 그 300만 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유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대목에서는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우리 이제 뭐 대표께서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론조사는 질문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전이 밝혀지지 않으면 또 모병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거론되는 게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대입됐을 때의 여론조사의 결과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지 왜 300만 원이었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질문들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이럴 때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기네가 300만 원이라고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3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모병제로의 관심도는 이전에서 많이 높아졌고 네.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국민들이 생각을 해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200만 원을 하냐 300만 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이제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제 더 엄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병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되게 죄스러워요,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네. 가보시는 게 뭐 가야 되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갈 것 같아요. 네. 이병영 전 좀 알아볼까요? 우리 예전처럼 그 우리 때는 일주일 동안 네. 병영 체험하는 게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네네. 전방 일주일 갔다 오거나 문무대라고 맞아, 있었는데 문무대. 네, 맞아요. 그런 경험은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특히 여학생들한테 병영 체험을 네. 일주일 정도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준 동의해요. 박사님께서 제가 해병대 일주일 체험을 한번 신청을 저 해보도록.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아무튼 이 진짜로. 논의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군대 갔을 때 어떤 직업 교육을 첨단 교육을 받는 이런 부분들과 같이 논의가 된다면 전혀 이제 새로운 되게 좋은 차원의 생각이다. 예, 네. 아마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길어져요. 네, 네 오늘 모병제 이야기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해봤습니다. 유니온 센터장 배종찬 소장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피플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의 이성모 기자 그리고 스포티비 뉴스의 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레바논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무관중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북한전 같은 경우에 뭐 징계나 뭐 이런 문제가 네.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의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관중이었다면 레바논 같은 경우에 현재 많이 알다시피 이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극심하게 맞아요. 이루어지고 네. 있고 이미 지난달부터 굉장히 시위대가 굉장히 격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한 12일이었나 그때 이제 시위대를 향한 발포가 있다 보니 그때부터 아주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네.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선수단의 위험해서. 안전, 관중들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또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들어온 분들 중에도 시위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사실은 뭐 중립 경기 개최 논의도 있었지만 왜 다른 데서 하지 예, 그러면은 왜? 하지만 레바논 입장에서는 홈 경기 이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중립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좀 누릴 수 없게 되다 보니 홈 관중이 못 네. 오게 되더라도 홈에서는 경기를 하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관중으로 레바논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뭐 잔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편하니까 거기서 한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은. 그리고 레바논 예전에 그 경기들 생각을 해보면은 그 관전도 매너나 이런 게 썩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런 매너라는 것이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강팀을 만났을 때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또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아무래도 서아시아 지역이 좀 여러 가지 전쟁, 내전이라든지 사람들이 울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경기 때 또 즐길 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또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많이 감정이. 집착하다 보니 뭐 레이저를 관중석에서 눈에 쏴가지고 골키퍼를 좀 못 보게 한다든지 아이, 그런 게 위험한데.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무관중은 오히려 우리에겐 조금 득이 될 부분도 있다. 그런 관중들이 너무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관중들보다는 그래도 예. 아예 없는 것이 솔직히 나을 수도 있다. 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관중 없는 경기를 하면 연습 경기 느낌이 나서 집중력이라든지 몰입도가 떨어져서 네네. 컨디션에 좀 악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약간 거친 관중이 있는 상태보다는 이게 없는 게 낫다. 낫다. 그러니까 레바논 선수들한테는 그런 관중들이 응원해주면 또 힘이 날 거 네. 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에게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7년 전에 우리가 레바논 원정에서 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1대2로. 그때 레바논의 어떤 격렬한 분위기, 굉장히 또 오묘한 분위기에 우리 오묘한 선수들이 분위기? 말려서 네, 결국 졌는데 저는 뭐 0대0 이 결과도 사실은 뭐 그게 아주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두 경기 연속 지금 0대0 무실점 뭐 그렇지만 이제 승점을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아쉽거든요. 그 경기 자체가 내용이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럼 진짜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한 경기만 만약에 답답했다면 네. 뭐 레바논 갔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답답하거든요.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 계속 아시아 팀들과의 경기 특히 원정 경기에서 네. 한 번도 이런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 지지하는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최종 예선에 가면 이란 혹은 사우디 더 강한 팀을 그렇죠.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이제 좀 불안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왜 독이 든 성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기 내용이 자꾸 나오면 이제 경질 얘기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별 얘기 없나요? 그 사실 팬들도 아직 경질까지 얘기하지 않고 네네. 있어요. 경기 성적상 아직 5대0은 아니니까. 지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레바논에게 졌고 북한에게 졌다면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네네. 일단은 골을 안 먹고 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최종 예선에 가서도 이런 상황이 연출돼서
해서 본선 티켓을 잡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내년에 있는 나머지 예선 일정에서도 홈 경기가 3경기 남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중 3경기를 지금 원정 경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 좋은 모습이 극대화됐는데 분명히 걱정되는 건 저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지를 말하기엔 섣부르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레바논 기자가 2번 연속 무승부 됐으면 경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레바논 기자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벤투 감독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당황해하는 기색이 좀 있었다고 전에 들었는데요. 아.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앞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좀 스물스물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좀 나올 것이다. 아, 우리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괜찮은 건가요? 뭐 빨간불은 아닌가요? 말씀드렸듯이 남은 원정 경기 스리랑카 원정 네. 우리 홈에서 8대5로 이겼던 그 팀과 원정 네네. 경기만 남았고 이제 한 번씩 레바논, 뭐 투르크메니스탄, 북한과 경기하게 되는데 다 우리 홈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낙승을 기대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상대 팀에게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최종 예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 최종 예선에 갔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아, 그게 참 항상 그래요. 이게 좀 깔끔하게 한 번 쫙 나가주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마음 졸이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아, 맞아. 박항서 감독 그 베트남은 어떻게 됐나요? 예, 이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와. 네, 4경기를 치렀는데 3승 1무로 무패예요. 지금 네. 조 1위를 달리고 있고 심지어 어제는 그 조에서 가장 강팀이라고 불리는 아랍에미리트를 네.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최종 예선에서 한국과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최종 예선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팀인데 박항서 감독이 온 이후 역대 최고의 지금 성적을 내고 있고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한국 대표팀보다도 기세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잘해요. 네. 아, 부러우면 지는 건데요. 네. 그렇군요. 네. 야구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귀국했어요, 어제. 네네. 네. 싸이 영상은 못 받았어요. 디그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작년에도 받고, 욕심쟁이. 그러니까 미국 야구기자협회 회원 30명이 투표를 네.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이름을 쓰게 되는데 네. 사실 1위표를 디그롬이 29표나 가져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유현진이 뭐 상은 못 받아도 한 5표, 6표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 좀 의외였습니다. 역시 팔이 좀 안으로 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싸이 형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1위표를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인가요? 그 전에 노모이데오, 뭐 다르비슈 이런 선수들, 뭐 왕젠밍 이런 선수들이 싸이 영상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1위표를 한 표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받았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 1위표 누가 줬어요?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지역 기자가 줬는데 이것도 역시 좀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래도 저는 이분이 내가 왜 유현진에게 1위표를 줬나 이 내용으로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유현진이 이 8월달 4경기만 못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너무 잘했다. 그리고 4경기 부진했다 그래서 싸이 영상을 안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뭐 승수 외에 평균 자책점 이런 기록들이 디그롬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는 유현진에게 1위표를 줬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네. 이 기자 SNS에 각종 악플이나 이런 게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악플이 많군요. 네, 세계적인 현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입국 현장 취재는 가셨어요? 우리 이성무 기자님? 저 가려고 했는데요. 네. 그 MBC 스포츠 나갔어요? 플러스에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생중계를 봤어요. 이 싸이 영상에 대해서 유현진 선수 아쉽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나요? 네,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표 받으니 기분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 싸이 영상 발표되는 날에 굳이 이렇게 귀국 일정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유현진 선수는 전혀 기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싸이 영상 할 때 미국에 있으면은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현지 방송하고 뭐 또 연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예 그런 걸 차단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프리미어 12 경기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그렇습니다. 멕시코하고. 네,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오늘 이기게 되면은 네. 이 프리미어 12 결승전에 직행하게 되고요. 네. 또 도쿄올림픽 출전권 얻게 되는데 오늘 낮에 있었던 경기에서 미국이 대만을 잡아주면서 네.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만전. 대만전에서 패한 건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이 멕시코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기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말에 또 이렇게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를 또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분이 추천하시는 이거는 꼭 봐야 돼요라는 경기. 우리 축구, 야구 아니어도 되고요. 저는 사실 테니스를 조금 보고 있는데, 네. 역시 페데러. 네. 하나씩 집어주세요. 글쎄 그 A매치가 열리는 주간에 사실 주말에 큰 경기가 없어요. 뭐 나눠서 좀 하게 되는데 저도 축구 쪽으로 말씀 하나 좀 준비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대표팀이 네. 19일에 태국과 경기를 합니다. 태국과? 월드컵 예선전인데 둘이 사이 되게 안 좋지 않아요? 베트남과 태국의 경기는 동남아시아의 한일전과 같은 분위기고 아하. 사실은 태국이 더 강했었어요. 최근 흐름은. 근데 이제 베트남이 좀 올라오면서 태국이 일본 대표팀 감독이었던 니시노 감독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일전이네. 진짜 한일전이 된 거죠. 그 경기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떤 팀이 또 최종 예선에 가느냐에 매우 중요한 네. 일정이라서 19일에 사실 한국과 브라질의 친선 경기도 있지만 결과에 대한 치열함은 아마도 베트남과 태국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 경기를 저는 좀 짚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축구 경기 우리 한준 기자가 찝어주셨고요. 또 이성무 기자님. 네, 뭐 다른 경기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당장 내일 한국과 일본의 프리미어십이 한일전이 열리고요.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가고 또 일본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일요일에 또 한일전 결승전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주말 내일하고 모레는 어쩌면은 한일전 야구 때문에 정말 뜨겁지 않을까 진성 생각이 듭니다. 한일전이 여기서 또 야구에서 그렇습니다. 열리고 진짜 있다. 한일전이 열립니다. 네, 지금 은하철도 951님이 질문 주셨어요. 왜 추신수, 유현진은 프리미어십이 안 나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나 지지난주 한번 말씀드린 네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회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아니라 세계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네.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든 선수들은 모두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현진, 추신수, 최지만 선수까지 이번 대회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죠.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안 나가는 겁니다. 네, 주말 스포츠 피플 함께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1월 30일 북아일랜드의 런던데리에서 신교도와 같은 권리를 요구하며 비무장 시위를 하던 북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들에게 영국 공수부대가 총격을 가해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피해 일요일 블러디 선데이라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단체 IRA가 본격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1998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무려 3,600억 원이라는 재정을 쏟아 12년 동안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는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내놓습니다. 2012년부터는 당시 진압에 참여했고 또 실제로 시민에게 발포했던 공수부대원들을 살해 혐의로 체포,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홍콩 시위가 어떻게 끝이 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군부대 투입은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건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생각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위와 무력 진압으로 황폐해진 사회를 봉합하고 또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 사회적 자본, 그리고 유가족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아일랜드의 락밴드 U2가 1972년의 런던데리 사건과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만든 곡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를 이번 주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김지윤의 이브닝 쇼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